2003년 2월 3일 월요일 이른 아침, LA의 아람브라. 이곳 아람브라 경찰국에서 17년간 살인사건 전담반에서 수석형사로 근무하고 있던 저드슨 필즈는 그랜드뷰 드라이브 1700번지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많은 병력들과 함께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많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마을 한가운데 솟아올라와 있는 언덕에 위치한 이 대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에 있는 성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즈 형사는 존재만으로 압도되는 분위기에 이 집 앞마당에 있던 신고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자분 되십니까? 네, 제가 신고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드리아노 디수자예요. 아, 혹시 어디서 오셨죠? 1년 전에 브라질에서 왔어요. 일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럼 영어로 대답하기 힘드시면 모국어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죠? 사장님 운전사예요. 사장님 성함은요? 필 스펙터요. 필 스펙터면 그 유명 작곡가인가요? 네, 사장님 돈 많아요. 이 집만 보더라도 그럴 것 같군요. 어쨌든 어떻게 신고하게 된 거죠? 차에 타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손에 피를 묻히고 나왔어요. 그리고 방금 누굴 죽인 것 같다고 얘기해서 신고했어요. 신고를 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멍하게 서서 누굴 죽인 것 같다고만 중얼거려서 바로 신고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진 않으셨고요? 일을 시작할 때부터 사장님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계속 멍하게 서 있었나요? 그렇게 있다가 차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럼 그 말을 제외하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요? 네, 멍하게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문 밖으로 나왔던 게 몇 시 정도였죠? 새벽 5시 조금 넘었을 때요. 사장님을 보고 5분도 안 지나서 신고한 거예요.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대기하고 계셨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일하십니까? 평소엔 그렇지 않은데 어제 저녁엔 사장님을 나이트클럽에 태워드리고 그 앞에 대기하다가 새벽 2시에 어떤 여자랑 같이 나와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4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사장님 혼자 나왔어요. 그 여성분을 처음 보신 건가요? 네, 그럼 접대부 같은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장님 집에 오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럼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 집에 같이 들어갔고 5시에 나오기 전까지 총소리는 못 들으셨나요? 네, 차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만든 노래요.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가셔서 진술서 작성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년 전에 브라질에서 건너온 21세의 아드리아노는 그곳에 운전기사로 취직한 지 2달이 조금 넘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최초 신고도 자발적으로 했고 거짓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의 모습은 필즈 형사의 신임을 사기에 충분해 보였죠. 이렇게 면담을 마친 필즈 형사는 곧바로 대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넓디 넓은 거실 한켠에 있는 흰색 의자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축 늘어져 앉아있는 금발의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코와 입에서는 피가 많이 흘러나온 상태였고 그로 인해 검은색 블라우스가 번들번들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발 옆엔 이 사건에 사용된 듯한 권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봐 헤럴드, 뭐 좀 나왔어? 형사님, 아까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만 좀 애를 먹어서 저도 이제서야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왜? 신고자한테 듣기로는 본인이 쏜 거라고 얘기했다던데? 저도 그렇게 듣긴 했는데요. 계속 말이 바뀌더라고요. 실수로 발사된 거라고 했다가 자기가 쏜 게 아니라고 했다가 자살했다고 하고 뭐 어찌됐든 수갑을 채우려고 했는데 저희 국장님이랑 친구라고 막 반항을 국장님하고 친구라고? 네, 지금 당장 국장님한테 전화하라고 어찌나 소리 지르던지. 참.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 연줄이 있나 보고. 여기 발 옆에 있는 이 권총으로 쏜 건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모습으론 이 피해자가 충구를 입에다가 넣고 쏴서 자살한 건지 용의자가 앉아있던 피해자를 쏜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리저리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래. 그럼 현장 감식반도 밖에 도착한 것 같으니까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해. (2003년) 당시 64세였던 필 스펙터는 과거 히트곡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우 센세이션한 곡들을 많이 썼던 유명 작곡가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어느 정도일진 모르겠지만
30대인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 많은 노래 중 두 곡은 제가 접했던 노래였습니다. 첫 번째 곡은 도자기를 빚는 장면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영화인 사랑과 영혼의 타이틀곡으로 실렸던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여기 싣지 못하지만 아마도 찾아서 들어보신다면 아 이거 알아 라고 하실 수 있는 노래죠.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영화 탑건에 실렸던 노래인데요. 마찬가지로 라이처스 브라더스가 불렀으며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이라는 노래입니다. 탐 크루즈가 바에서 여주인공에게 동료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다시 한번 알려졌었죠. 이 두 곡 모두 과거에 유명했었고 영화에 실려 다시 한번 더 유명해진 노래들이라 아마 여러분들 중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듯합니다. 이 노래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유명 작곡가가 살인사건 주요 용의자가 되었으니 필즈 형사는 더욱 신경이 쓰이는 듯 했습니다. 헤럴드 형사의 얘기를 끝낸 필즈 형사는 곧바로 경찰국으로 돌아가 용의자인 필 스펙터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펙터 씨. 전 저드슨 필드 형사입니다. 일단 여기 수갑부터 풀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희 국장은 안 와? 국장님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총괄하게 될 사람은 제가 될 테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장이 당신 상관일 거 아니야. 빨리 불러오라고. 저한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나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일단 수갑부터 풀어달라고. 알겠습니다. 이번 수갑 좀 풀어드려. 필즈 형사는 잔뜩 화가 난 상태인 스펙터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든 생각은 이 사건이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끝날 리는 없겠다는 것이었죠.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그래요. 이제 전화 좀 하게 전화기 좀 갖다 주셔. 어디 연락하실 거죠? 비서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벙어리야? 내가 아까 비서한테 전화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혹시 비서라면 밖에 이미 와있던 것 같던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캐서린이요. 캐서린 달튼. 여기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말씀하시면 할 겁니다. 캐서린 어서 샤피로를 불러. 난 당장 집으로 가야겠으니까. 가오 떨어지게 이게 무슨 일이야? 스펙터 씨, 당신이 유명한 작곡가라는 것과 국장님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데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단지 한 명의 팬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정말 그 여성이 자살한 게 맞다면 여기서 제가 묻는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용의선상에서 지워질 것이고 더 이상 이렇게 가오 떨어지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자택으로 그 여성과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언제 죽은 건지에 대한 겁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뭘 하셨죠? 내 사생활인데 그걸 왜 당신한테 얘기해야지? 말씀드렸다시피 전 총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만 설득시킬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술을 좀 마시고 얘기하다가 잠깐 잠에 들었는데 펑 하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지. 그런데 그 여자가 없는 거야. 그 소리는 또 어디서 난 거고. 술이랑 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데 눈에 뭐가 보이겠어. 둘러보니까 그 의자에 앉아서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여자를 흔들어 깨워봤지. 그런데 얼굴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피가 다 나오더라고. 그때 그냥 넋이 나갔어. 그 뒤에 경찰이 올 때까지 차에 앉아 있었지. 정리하자면 자다가 총소리를 듣고 깼는데 그 여자가 자살한 상태였다는 건가요? 그렇지. 발견 당시 총은 어디 위치에 있었습니까? 몰라. 말했잖아. 넋이 나갔었다고. 총소리가 났으면 총이 어디 있는지부터 보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총을 쏘고 도망간 걸 수도 있잖아요. 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살을 한 거라 특정하시는 거죠?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 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운전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녀석은 그럴 만한 놈이 아니야. 간땡이가 코딱지 많은 놈이니까. 선생님은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협조 한번 보내준다면서 순 거짓말쟁이였구만. 지금부터 변호사가 들어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다음날 오후 필즈 형사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검 보고서를 팩스로 받아서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40세의 라나 클락슨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할리우드 배우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데뷔작으로는 1983년도에 개봉했던 스카페이스였습니다. 그 영화는 대부로 유명해진 알파치노가 주연을 맡았고 여러분들께 앤트맨으로 익숙한 미셸 파이퍼가 출연한 영화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스타들이 참여했던 영화에서 라나 클락슨은 단역으로 데뷔하였지만 훤치 않기에 아름다운 금발 여성으로 다른 영화 제작자들의 눈에 띄어 작은 영화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 히트작은 없었고 나이는 들어가기 시작하자 생활고가 찾아왔죠. 그래서 선택한 직업은 하우스 오브 블루스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우스 오브 블루스에 대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 콘서트홀이 있는 우리나라의 라이브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음악의 장르 중 하나인 블루스 연주자들을 위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음악들을 공연하는 곳으로 탈바꿈한 상태입니다. 여기 이 사진에서처럼 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죠. 이런 콘서트홀과 레스토랑이 함께 있는 곳으로서 피해자인 라나 클락슨은 이곳에서 VIP 담당 점원으로 일을 했고 사망하기 전날 밤에는 이곳에 놀러온 스펙터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일하는 점원들이 모든 VIP와 함께 집으로 가서 잠자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고용했던 점장은 그녀의 생활고를 잘 알고 있었고 배우라는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스펙터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나쁠 건 전혀 없었기에 그렇게 하라고 충고해줬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따라 나간 그녀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검보고서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사인은 당연하게도 총상이었습니다. 빡빡해진 유튜브 광고주 친화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과 총알은 사탕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에 있던 검은 그을음으로 인해 총이 발사된 곳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구가 입안에 넣어진 상태에서 격발되었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간 총알은 중추신경인 경추를 관통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추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땐 몸의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 손끝, 발끝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정신은 멀쩡할지 몰라도 심장과 폐도 서서히 멈추게 되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가 일어나기도 전에 결국 뇌기능까지 멈추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성대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 그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길면 몇 분에서 수초에 불과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클락슨도 이런 과정을 겪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타살의 징후가 있냐는 것이었죠. 부검을 진행했던 법의학자의 소견에 의하면 타살의 정황으로 보이는 부상이 한 가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혀에 있던 멍자국이었죠. 일반적으로 혀에 멍자국이 생기긴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한번 입안에 총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은 본능적으로 혀를 아래로 까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긴다면 혀에 멍자국이 생길 이유가 크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3자가 내 입으로 총구를 강제로 깊이 밀어넣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혀를 아래로 깔긴 깔았지만 입 안쪽 깊숙하게 위치한 혀는 총구에 의해 계속 밀리게 될 겁니다.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혀는 무의식적으로 총구를 밀어내려 할 것이고 결국 타박상을 입어 멍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절대적인 부상은이 아닐 수 있지만 자살과 타살이라는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타살로 조금 더 무게가 기울어지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총알이 향한 궤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타살인지 자살인지 구분하기 힘든 증거였습니다. 총구가 살짝 아래에서 위로 향한 상태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건 자살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각도이며 제3자가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위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래로 깔리는 방향이었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서는 배자였습니다. 그 밖에 그녀의 몸에는 어떤 타박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어떤 몸싸움도 없었다는 걸 의미하였죠. 그리고 살인사건에서 타살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DNA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질과 손톱 아래에서 정밀 DNA 분석을 진행했지만
스펙터와 관련된 건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죠. 이렇듯 부검 보고서에선 타살과 자살을 가릴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살했던 것일까요? 필즈 형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총기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이 부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흔히 총기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가장 안락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자신의 방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 혹은 차 같은 곳이죠. 한참 전부터 자살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집에 가서 입안에 총을 넣고 자살을 할까요? 물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발 유명한 감독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안 돼요? 어디서 술집 여자가 그딴 욕으로 해? 날 알아? 희망 섞인 꿈에 부풀어 있다가 이렇게 절망적인 대답을 듣게 되니 삶의 희망이 없어져서 스펙터의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건 충분히 그럴듯한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스펙터는 이런 얘긴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살을 한 장소는 필즈 형사가 봤을 때 상당히 미심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필즈 형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안에서 발사된 그 총기는 38구경 콜트 코브라였습니다. 그 총기는 총기 번호 조회를 통해 스펙터 소유의 것으로 확인되었죠. 명백한 그의 것이었고 총구에선 피해자인 라나 클락슨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에서 사용된 총기가 확실하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스펙터 소유의 총이었기 때문에 손잡이에는 그의 지문이 남아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지문만으론 그가 진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지 단정질 수 없었기에 체포 당일 그의 손과 옷에서 진행된 화약 잔류물 검사 결과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피해자와 집안에 있었던 시간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새벽 5시 문 밖으로 나올 때까지였습니다. 만약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3시에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새벽 5시에 문 밖으로 나올 때까지 남는 시간은 2시간 정도로 매우 넉넉한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운전사의 증언으로 새벽 5시 문 밖으로 나올 때 당시 그의 손과 옷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그 2시간 동안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마치 방금 발견한 것처럼 피해자의 피를 손과 옷에 묻히고 나온다면 화약 잔류물이 검출될 수 있을까요? 검출되지 않겠죠. 왜 이런 억지소설을 쓰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억지소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그의 집에선 빨래를 돌린 세탁물이 발견되었고 샤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욕실에는 물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술에 잔뜩 취했고 평소엔 세탁을 가정부가 도맡아 해주는 집에 살고 있는 스펙터가 그 새벽에 무슨 생각으로 직접 세탁을 하고 샤워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증거를 감추려 했던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피로 젖은 손수건이었죠. 그 손수건이 발견된 곳은 2층에 있는 파우더룸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는 계속 1층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 파우더룸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피로 젖은 손수건은 무엇을 뜻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피해자가 원래 입고 있었던 흰색 코트엔 작은 핏방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흰색 코트가 발견된 곳은 2층에 있는 스펙터의 안방이었죠. 집에 33개의 방이 있는 이 대저택에서 스펙터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필즈 형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살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증거는 충분히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결국 필즈 형사는 이 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을 통해 기소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선 약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용의자인 스펙터가 명확한 자백을 한 것도 아니며 발견된 증거들이 많긴 하지만 모두 정황상 증거들 뿐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스펙터가 선임한 변호사는 과거 O.J. 심슨 사건을 승소로 이끈 호화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로버트 샤피로였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더한 듯 보였습니다. 부족한 증거를 메꾸기 위해 필즈 형사는 아람브라 경찰국의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및 용의자의 주변 지인들을 만나 단서를 캐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부모님에게서 꽤 눈에 띄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왼손잡이가 아닌 오른손잡이라는 사실이었죠. 사건 현장에서 권총이 떨어져 있던 곳은 피해자의 왼발 옆이었습니다. 여지껏 증거를 모을 땐 그 부분을 크게 생각지 않았지만 오른손잡이인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권총을 잡고 자살을 한 것이라면 왼쪽에 떨어진 권총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쉽게 생각해보면 오른쪽으로 떨어져야 맞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스펙터에 가까운 한 지인에게서도 꽤 귀를 기울일 만한 단서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파티강이라고 소문나 있던 스펙터는 술과 약에 취했을 때 습관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건 장전된 권총을 들고 이리저리 흔들고 다녔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에게 주목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파티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할 정도였으니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을 땐 어떠했을지 예상할 수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즈 형사는 스펙터가 과거에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겪은 부분에 주목하였습니다. 할리우드에서 거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사고였는데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상체가 앞유리를 뚫고 박혀버리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스펙터가 당연히 사망했을 거라 보일 정도로 끔찍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기에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얼굴에 300바늘, 머리에 400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죠. 거의 뼈 조각을 다시 조립했다고 해도 될 큰 수술이었습니다. 필즈 형사는 이 부분을 놓고 과거 연쇄살인범들이 어린 시절에 겪은 머리 부상에 주목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머리에 외상을 입었던 아이들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되어 연쇄살인범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말이죠. 100%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스펙터의 주변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교통사고 이후에 사람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크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전된 총을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이러한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5명의 여성들이 필즈 형사를 만나 추가 증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라나 클락슨처럼 그의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술에 많이 취한 스펙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총을 꺼내 장전해선 머리나 얼굴에 대고 위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경험은 스펙터가 라나 클락슨을 살해한 게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꽤 핵심적인 증거였기 때문에 검찰에선 스펙터를 한 건의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를 1급 살인이 아닌 2급 살인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운 점이나 원한과 같은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1급 살인으로 기소했다가는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게 뻔했기에 안전하게 2급 살인 혐의로 경로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목요일, 라나 클락슨이 사망한 지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펙터는 곧바로 보석금 청문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오제이 심슨의 무죄를 이끌어냈던 스타 변호사인 로버트 샤피로와 함께하였습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굴이 알려져 있고 이곳 할리우드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도주 우려가 아예 없는 사람으로 20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구속 해제를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이 청문회를 주관한 판사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스펙터는 100만 장자의 부자이며 살인이라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100만 달러 내기 싫으면 그냥 구치소에 있으라는 뜻이었죠. 따라서 스펙터는 그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될 수 있었으나 이것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샤피로를 해고하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청문회 전에 샤피로는 20만 달러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대야 했기에 심기가 불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고한 뒤 살인사건 담당 변호사로 고용된 사람은 레슬리 아브람슨이었습니다. 레슬리 변호사는 1993년 부모 살해 혐의로 기소된 메넨데즈 형제의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메넨데즈 형제 사건이 TV에서 생중계되는 재판이 열렸을 때 당시 레슬리 변호사는 부모를 총으로 끔찍하게 살인한 이 형제를 학대 가정에서 커오면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동일 뿐이라는 프레임에 넣어 포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급 살인 혐의와 살인 공모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되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중범죄 사건은 사형이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라 꽤 선방했다고 봐도 될 수준이었습니다.
스펙터는 이런 레슬리 변호사를 데려와 함께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레슬리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 전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레슬리 변호사가 해고된 후 다시 고용된 변호사는 브루스 커틀러였습니다. 브루스 변호사도 샤피로나 레슬리처럼 꽤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이력은 뉴욕 맨해튼에서 마피아 조직으로 악명을 떨쳤던 감비노 크라임 패밀리의 보스인 존 고티를 대변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 전 고티는 불법 대출, 불법 도박, 살인, 폭행, 납치 등 많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지만 브루스 변호사는 이와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죠. 그 이후에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다시 투옥되었지만 말이죠. 2007년 2월 16일 금요일,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LA 법원의 레리 폴 피들러 판사는 스펙터의 재판을 TV로 생중계할 것이라 결정하였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피해자의 유족이나 주요 증인들의 얼굴은 아예 촬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3월 19일 월요일에는 배심원 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엔 300명의 예비 배심원이 심사에 참여하였고 피들러 판사는 A4 용지 18장 분량의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4월 19일 목요일, 최종적으로 9명의 남성과 3명의 남성이 배심원단으로 4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이 예비 배심원으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6일 후인 4월 25일 수요일에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재판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의 과학수사를 지휘했던 헨리 리 법의학 박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가짜 손톱을 붙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한 조각의 손톱에선 스펙터의 DNA가 검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핵심 증거를 수집한 사람은 다름 아닌 헨리 박사였지만 재판이 열렸을 땐 그걸 찍은 사진만 있을 뿐 실제 손톱 조각은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방해 혐의로 그를 기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기소된 그는 이 사건 재판에서 증언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잃었고 추후에 열렸던 수사방해 혐의 재판에선 브루스 변호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참석하여 그 핵심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달라고 요청한 것이라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헨리 박사의 권위는 추락하는 듯 보였지만 20년 넘게 크고 작은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했던 과거를 예로 들며 항변에 성공하였죠. 결국엔 단순한 실수로 결정되어 무죄로 재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가장 한박 웃음을 짓고 있던 사람은 헨리 박사가 아닌 스펙터였습니다. 자신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사라졌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이렇게 시작부터 떠들썩했던 이 재판은 4주 동안 진행되었고 배심원단의 심사기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단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지 재판이 끝나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결국 9월 26일 수요일, 배심원단은 유죄 10명, 무죄 2명이라는 의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다며 피들러 판사에게 보고하였고 이 재판은 미결정 심리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무죄로 생각하고 있던 배심원이 2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브루스 변호사는 스펙터에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며 기쁘게 알렸습니다. 이렇게 재심이 열린다면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여 무죄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스펙터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쓴 돈이 얼만데 이걸 무죄로 못 끝내? 재심으로 이어지면 또 당신한테 수만 달러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가져왔어? 당신 해고야! 첫 번째 재판이 무효가 된 뒤 검찰 측에선 다시 스펙터를 상대로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펙터는 새로운 변호사인 도런 와인버그를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와인버그 변호사가 과거에 맡았던 사건 중 가장 논란이 컸던 사건은 브루스 스테어 낙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996년 12월에 낙태 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던 중 사망한 것으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자궁에 구멍이 뚫린 채 집으로 향했고 복강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 측에선 과거에도 낙태 수술을 하다가 2번이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뻔한 일을 예로 들며 능력이 떨어짐에도 계속 의사행위를 한 기만적인 행동이라며 10년형을 구형했지만 당시 와인버그 변호사는 의사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였고 의뢰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1년의 징역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자신의 이름이 걸린 로펌을 운영하고 있던 와인버그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스펙터는 이런 유능한 변호사를 이용해 한 가지 계략을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재판을 주관했고 두 번째 재판도 이어서 주관하려던 피들러 판사를 탈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판사이며 이어지는 재판에서 편견을 갖고 자신에게 불리한 선고를 내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탄원은 그럴 만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스펙터가 몰아내려던 피들러 판사의 주관하에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상태였으니 오히려 스펙터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똑같은 증언들과 증거들이 재판에 등장했지만 눈에 띄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배심원단이 직접 사건 현장인 스펙터의 집으로 가서 둘러보는 것이었죠. 여러 증거들을 사진으로만 보면 또 다시 결착 상태에 놓일 수 있으니 확실하게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느껴보라는 뜻으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는 것과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배심원단은 33개의 방이 있는 그의 궁궐 같은 집을 약 2시간 동안 둘러보았고 다시 숙소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난 2009년 3월 27일 금요일, 배심원단은 평결 심사에 들어갔고 일주일 만에 평결을 발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2급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였죠. 스펙터는 그 즉시 구금되었고 2달 뒤에 열린 선고 재판에선 19년 뒤에 가석방 자격에 주어지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당시 그의 나이는 69세였기 때문에 19년 뒤에 바로 가석방이 되더라도 88세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죠. 하지만 그는 감옥에 수감되어 나이를 먹어감에도 특유의 유쾌함을 잃지 않고 다른 수감자들과 잘 지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말이죠. 그런데 2019년 전 세계를 공황 상태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스펙터라 하더라도 노인은 노인일 수밖에 없었죠.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그는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 그의 태도나 범행 등을 놓고 그에게 등을 돌린 대중들과 스타들은 아무도 공개적으로 애도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음악계에 큰 획을 그었던 사람으로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나약하고 허무한 죽음이었죠. 자, 제가 준비한 필 스펙터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군요. 필 스펙터의 최후까지 함께한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은 그의 유산이 누구에게로 간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면 먼저 2003년 라나 클락슨을 살해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네요. 당시 63세였던 스펙터는 웨이트리스이자 가수 지망생인 22세의 레이첼 쇼트를 만났습니다. 단순히 만났다는 뜻이 아니라 사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보석금을 지불하고 몸은 자유의 상태였던 그는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 3년 동안 시도했지만 워낙 떨어지는 가창력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죠. 하지만 41살 연하였던 레이첼이 그렇게도 좋았던 것일까요? 스펙터는 레이첼을 네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냥 착하고 순진할 것만 같았던 그녀는 스펙터가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된 날을 시작으로 그가 모아놓았던 막대한 재산을 물쓰듯 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전용기, 슈퍼카, 별장, 보석, 명품 등 온갖 사치란 사치는 다 부리기 시작하였죠. 수감될 당시 스펙터의 재산은 현금으로만 약 5천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하나 가치로 따지면 7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이 꼬라지를 두 손 놓고 바라볼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2019년에 이혼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때까지도 골수까지 다 빨아먹혔던 스펙터는
위자료라는 명목으로도 그의 궁궐 같은 저택의 지분도 50%나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그 금액은 400만 달러였죠. 6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갖고 있던 현금과 부동산 자산은 이렇게 레이첼에게 빨아먹혔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가 작곡했던 노래들의 저작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안겨주고 있던 건 그것들 덕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갑작스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던 상황 때문에 이 저작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가 꽤 애매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는 레이첼을 제외하고 3번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전부인들 사이에서 2명의 아이를 낳고 3명의 아이를 입양하였지만 한 명은 백혈병으로 인해 사망한 상태라 총 4명의 자식들에게 남은 유산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된 바가 전혀 없지만 아마 평생 동안 놀고 먹어도 될 정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고요? 영화에서 삽입곡으로 한 곡만 쓴다고 하더라도 즉시 몇 억씩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 영화가 크게 성공하여 부가적인 산업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또 다시 큰 금액을 벌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자세한 건 스펙터의 자식들이 알고 있을 테니 우린 그냥 팝콘이나 먹자고요. 이상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5 George K.